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항상 야심차게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 몇 분이 계시는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횟수가 50회를 맞이했어요.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꾸준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는 항상 이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를 항상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시는 최정단 박사님을 모시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실, 연구자가 고백한다. 과학자가 개발하고 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뒷이야기, 앞이야기, 밝혀진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늘 준비하고 있는 이 과학마을 이야기는 사실 항상 우리 관객들을 모시고 오신 여러분들과 어린 아이들부터 과학자, 기업인, 학생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주고받는 이렇게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 가지 과학마을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정부의 그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분만 진행 요원들만 이렇게 계시는데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느끼는 새로운 맛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맛에 한번 젖어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최정단 박사님을 저희들이 또 뒷조사를 잠깐 해봤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정단 박사님은 지금 에트리, 그러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그룹의 그룹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세요. 너무 멋지시죠? 이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저희 현 정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하고 전략을 짜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제1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바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그 국내 그 과학기술자 분들 중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과학자들만 모여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박사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박사님을 치면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미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율주행차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동영상도 많은데 그 동영상 여러 개를 오늘은 모아서 엑기스만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정단 박사님은 에트리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에서 지금 그룹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지 미래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참여자분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1년 전에 에트리 자율주행 연구그룹장이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그 로보틱스와 같이 로보틱스 연구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말은 많지만 예, 이렇게 코로나, 그러니까 일을 해도 쉬어도 편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연구를 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거, 그리고 좀 더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겹더라도 저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많이 즐겁게 하도록 동영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소속하고 있는 저는 연구원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실, 연구자가 고백합니다. 그 소제목으로 그래서 연구자가 과연 제가 한 줄로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Always on my mind,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고 소제목을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항상 자율주행차가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제가 앞서 소개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제가 조금 사진을 넣어봤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출장 가는 장소에 이제 데리고 갔죠. 새벽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둘이서. 그래서 잠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그래도 이제 바닷가를 갔기 때문에 잠깐 가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그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 과학자 또는 20년, 30년을 한 직장에서 과학만 팠어. 그러면은 저 여자 결혼도 못했을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반인이고 엄마이고 연구자이고 그런 이제 한 남편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한 가족의 엄마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연구자가 그러면 연구자도 국민이고 국민도 사람이고 사람도 연구자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한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연구자가 조금 뭐 잘못하더라도 아니면 성과가 덜하더라도 나의 가족 지금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연구도 잘 되고 국민들도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재난도 국가 재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거창해졌는데요. 저는 어쨌든 한우물 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제가 받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우면 학교에서 많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하지만 연구소를 통해서 같이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95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임용이 돼서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죠. 동안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때는 과제가 없기도 했고 크기도 했고 작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자율주행 차의 핵심 요소 기술들의 한 우물을 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우물은 기본이고 그것을 격가지로 융합도 필요하고 협업도 필요한 그런 연구가 자율주행차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특히 왜 제 마음뿐만 아니고 모든 분 마음속에 한 번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듣고 나면 언제나 늘 항상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신호등 인식도 해야 되고 차선 인식도 해야 되고 보행자 인식도 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율주행차가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은 내 옆에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저 차가 이상한 거, 저거 자율주행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실생활에 다가와 있고 또 누구나 마음속에 자율주행 기술을 바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lways on my mind, our mind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저의 연구 경력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그래서 차량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차량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는 자동 발레 파킹 기술 그리고
차량과 운전자가 협력하고 서로 자율주행하는 기술 등등을 이제 지금 2017년도까지 제가 거의 사업 책임자를 하면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역사만 돌고 도는 게 아니고 기술의 역사도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차를 자동으로 하는 기술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그래도 우리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굉장히 선행적이고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10년 전부터도 개발을 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이제 그런 뿌듯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계속 도전적이고 선도적이고 선행적인 연구들, 민간이나 이렇게 당장 상용화에 목마른 민간 사업체에서는 당장 사업 연구에 아이템이 덥석 이게 시작을 하기가 힘든 그런 기술을 이제 국가의 R&D 비용을 들여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주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운전면허를 따듯이 자율주행 차도 이렇게 임시운행 허가를 받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2018년도 광화문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년도에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KCT라고 하는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현재의 그때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픈 준공식에 저희가 탑승을 해서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그런 행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 동향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혹자는 쇼맨하는 이렇게 그냥 광고하는 거 아니야?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들하고 시연을 준비하면서 기술이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오류들을 수정하거나 하면서 기술의 성장도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굉장히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 이제 이런 홍보 행사도 그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쇼맨십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맞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꼭 과학관을 찾아가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체험하고 거기에 전시를 관람하고 뿐만 아니라 몸소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는 그 과학에 빠르게 달아갈 수 있고 뭔가 과학적인 결과물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또 새로 얻을 수 있고 그게 진정한 대중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다 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을 했고 2019년도에는 차선이 없는 그런 비정형 도로라고 하는데요. 시골길 같은 경우에 그냥 풀숲 있고 흙길 있고 그 길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다 더 이제 다양한 운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도심에서 자율주행 차가 어떻게 안전하게 움직일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이제 이런 그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 대덕연구단지 설립 46주년이고 또 이런 과학 대중화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저희 과학자분들이 대덕연구단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몸소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도 부족하지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또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3.1절 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등장하시는 본인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과학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이나 아니면 광화문, 청계천 그리고 KCT 등등에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과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설프지만
보다 더 이제 시민들에게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기술을 더 높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할 때 자율주행 차가 지나가면 좀 느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너무 경적이나 이렇게 울리지 마시고, 아, 내가 나중에 운전을 못할 때 자율주행 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입장에서, 아직도 완성이 100% 되진 않았지만 자꾸 보여드리고 체험을 하면서 보다 더 기술에, 자율주행 기술에 어떤 것이 부과가 되면 더 유용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기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구자의 이제 요약 버전으로, 하나만, 과학 체험으로 꿈 키워요 하면 좀 클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링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학 체험으로 꿈 키워야라고 하는,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2013년도 자동 발렛 주차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방송에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갔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과학 대중화 부분 서론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연구자의 고백은 이겁니다. 현재 수준은 국민들은 국민들의 언어가 있고 과학자는 과학자의 언어가 있고요. 또 정부는 정부의 언어로 각자의 요구사항을 서로에게 말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달라서 한국말인데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목표 수준은 국민이 과학을 체감하게 하고 과학자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에 과학과 국민이 다 같이 얼라인하는 그런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핵심 이슈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반대적인 물론 긍정적인 연구자에 대한 코멘트도 있지만 부정적인, 가장 제가 듣기 힘든 이슈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게 뭐냐? 돈 되는 연구 좀 해라. 노벨상 언제 타냐?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이런 겁니다. 언제는 노벨상 타는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 기초원천 10년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초 연구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되는 연구 해라. 근데 연구소가 개발하는 기술이 당장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가져다가 바로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하거나, 연구소 기업, 요번에도 또 뉴스에서 15년 만에 1000호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게 20년 9월 현재 기사였었어요. 저도 굉장히 기뻤고, 와, 대덕 연구단지에도 정말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만들어서 그런 특허를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멀고 험한 일이죠. 그리고 국가재난이 언제 50년 만에 찾아올지 100년 만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어야겠길래, 도전적이고 언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준비는 실제적으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수행과 평가, 이런 전주기적인 연구 생태계를 정책과 함께 갖춰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포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저기 화살표 있는 부분인데요. 화살표 있는 부분에 써놓은 것 같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목차로 오늘 잡은 제목은 새로운 기회,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부처 또는 애트리의 연구개발 전략, 애트리 현재의 연구개발 동향, 내전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자율주행차 관계를 보면은 모두 다 대부분 이제 AI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원천적인 기술이 있고요. 서비스가 있고요. 또 AI 패러다임으로 해서 사회나 경제나 일자리가 변경되는 그런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런 드론, 로봇, 자율차, 의료, 주식 이런 부분은 AI 서비스 분야에 속하죠. 그래서 컴퓨팅 기술과 AI 기술, 네트워킹 기술 등등의 ICT 기술이 다 융합이 되어서 다양한 서비스에 보다 더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AI와 코로나에 굉장히 로봇이나 자율차 등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살표에 있는 그 비대면 산업을 육성 부분에서 이 AI와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보시다시피 로봇이나 자율차 같은 경우에 비대면 무인화 시스템이 확산돼서 무인 방역 로봇이나 생필품을 배달하는 로봇 또는 언택트 그런 서빙 로봇 등등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쓰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이렇게 빨갛게 칠한 5번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 6번 AI 로봇,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죠. 자율주행차가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로봇도 상대방의 인지된 반응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윤리적인 그런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은 나 운전 잘하고 뭐 20년 무사고고 녹색 운전 면허인데 왜 필요하지?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았지만 보지 못한 오류, 눈뜬 장님이죠. 그것을 이제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 전혀 시야에 내 눈에 없었는데 금방 뭐가 나타났어 라고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지 오류입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5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9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교통사고율을 자율주행 차가 조금 그런 인지 오류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지 오류의 종류에는 다양한 운전자가 생각하는 걸 보시면 오감도 있고요, 두뇌도 있고요, 뇌가 판단한 대로 손발이 움직여서 핸들이나 엑셀 브레이크, 기어를 변속을 하듯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의 범위는 휴먼이 하는 것을 로봇이나 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는 센서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 그런 액추에이터 전자기기들이 장착이 돼 있고, 역할은 운전자가 하는 보기도 하고 상황 판단도 뇌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어진 미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미션에는 돌발 대응도 해야 되고 위험 회피도 해야 되고 예측도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입니다. 예, 가장 먼저 하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런 기기를 전자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가장 먼저 기어가 바뀌었고요. N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 기어로 변경이 되었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핸들이 바뀌고요. 이 빨간 버튼이 긴급정지 버튼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언제나 항상 차는 정지되는 그런 기능을 먼저 전자화, 전동화를 시켜놓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은 저희가 19년도 작년 겨울에 이런 차선이 없는 그런 비정형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임시 테스트 구간이 KCT라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이제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런 시골길이죠. 우리나라 도로는 특히나 저런 시골길들이 많아요. 저 풀도 여름이 되면 엄청 자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녹으면 저렇게 물도 있고 그런 웅덩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퍼셉션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잘 알아요. 저기는 길이고 풀 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으로 보고 뇌가 인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카메라라는 운전자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은 이제 인식된 기술을 기반으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전석은 비어 있고요. 조수석에 항상 언제나 운영자가 어떤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탑승을 하고 안전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런 시골길도 잘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는 어쨌든 기술의 신뢰성도 부족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수용성, 자율주행차가 과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수용성의 부족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100% 정해진 규칙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늘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는 관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불법 유턴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늘 주행하시는 분들은 불법 유턴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차는 결코 대응을 아직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결함,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식 소프트웨어 결함, 다양하게 보시면 많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방송도 보시고 타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아직은 구글, 테슬라, 우버, 토요타 저희 국내 차량까지도 굉장히 미완성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돈 내고는 자율주행차 안 사겠다. 사고가 나서 어떻게 불안해서 사겠냐, 타겠냐.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는 50% 이상 자율차를 불신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대만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테슬라 모델이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입니다. 방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고가 나서 일렉트로 누워있는 킴입니다. 차량 예, 트럭을 오늘은 그대로 이 타이완에서 일어난 들이받는 그런 테슬라 모델 사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아직은 이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지능이 거의 없는 자율 이동체, 차나 개인용 헬기 같은 것, 로봇 같은 것이 자율 이동체로 통칭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능이 한 살 지능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한 살 유아 지능 수준의 로봇이 있는데 이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없죠. 그런 기술과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주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유인의 운전자, 무인의 운전자가 혼자된 상황을 이해하는 에이전트까지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고요. 이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알려진 것, 안 알려진 것에 대한 오류나 결함에 대한 공격도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퀴즈를 좀 내고자 합니다. 좀 지겨우시니.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첫 번째 퀴즈가 잠시만 보시면 첫 번째 퀴즈가 어떤 내용이었죠? 네. 아래 보기 중에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몇 번일까요? 1번 가랑비, 2번 인식 오류, 3번 달리기 선수, 4번 기계 고장입니다. 제가 있었는데 어떤 거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을 2번 인식 오류 정답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네. 예, 정답 맞추신 분께 아마 땡기지 스튜디오에서 답, 뭐죠? 상품도 주시나요? 예,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네. 예, 상품은 동고비 침착함 두 분께 예,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예, 그럼 2번 퀴즈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퀴즈 보여주시죠. 네. 2020년 가장 잘 팔리는 테슬라 자율주행 차를 사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OX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 네. 너무 쉬웠나요? 예, 예,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80, 예, 예. 그러면 또 추첨자가 나오나요? 네.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이 선택. 카터, 오예스와 몽셀. 예, 예쁜 닉네임을 쓰시는 두 분께서 예, 당첨이 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시 3번 퀴즈가 나올 때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서 운전면허가 테슬라 자동차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부터는 저희 자율주행차 연구를 연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부처가 굉장히 힘을 써서 국가 R&D 비용을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부, 과기정보통신부, 국토부, 그리고 경찰청 이 3개의 부와 1개의 청이 모여서 자율주행 미래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 R&D를 크게 기획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표는 27년까지 융합형 자율주행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각각 부처에서 서로 협업하여 완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4단계란 어떤 수준일지 보시면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수준까지는 눈이나 손을 잠깐 뗄 수는 있지만 주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4단계가 되면 어떤 일정 공간, 자율주행이 되는 공간에서는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5단계는 4단계는 자율주행이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만 잠을 주무셔도 되고요.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잠을 주무시면 안 되는 게 4단계이지만 5단계부터는 어디서나 늘 항상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 차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잠을 자도 되는 단계는 4단계 이상이 되겠죠. 이런 현재 3단계까지는 어느 일부 정도에서 상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에. 그래서 국가 R&D에서는 보다 더 선행적으로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가 나간 김에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예, 퀴즈 4번 부탁드립니다. SAE 기준, 이게 이제 미자동차 공학회 기준인데요. 운전자가 잠을 자도 되는 자율주행 단계는 1, 2, 3, 4단계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만 굉장히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예. 3단계 38%와 4단계 50%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도 정답 부분이 50%로 가장 많은 정답자를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 정답도 4단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는 눈은 뜰 수 있지만 잠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알람이 오면 운전자가 탑승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추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나 치즈님께서 커피 쿠폰을 받으실
것이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또 언제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 예, 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연령이 되신 분들은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아실 텐데 그게 영화야의 리얼리티화 하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무인 택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 저희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배경은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저희가 연구원이 보행자도 되고 장애물 차량도 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에트리카 호출이라고 그 오퍼레이터가 부르면요. 예, 잘 보시면 차는 텅텅 비어 있는 무인차입니다. 무인차가 주행을 호출한 사람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발견이 되면 잠시 멈추게 돼 있고요. 예, 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방금 보신 그 저희 실제 시험하고 있는 차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소형 2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속 전기 차량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해서 중소기업 제조사, 자율주행 제조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행하는 자동차도 피해서 자율주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은 빈 채로 컴퓨터가 운전을 해서 지금 호출자의 위치로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은 여전히 비우고 목적지로 출발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갑니다. 앞에 보이시는 신호등은 저희가 길에서 보이시는 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표준 신호등을 가지고 저희가 원내에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저희가 테스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시험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등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테크 컴퍼니와 같이 자율주행 제조사 그리고 마스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협업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력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요즘 많은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었으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올림픽 관광객의 기술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못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나라의 서비스 수요에 맞는 자율주행 기술을 특화해서 어디는 셔틀, 어디는 물류 공간 이동 거리가 굉장히 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동 거리들이 넓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 구간을 가지고 로보택시 기술, 미국도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기술 등등이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기술 고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물류는 8시간을 운행을 하면 8시간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될 경우에는 운전자가 24시간 물류는 가동을 하되 자율주행을 운전은 8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만약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24시간 끊임없는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 서비스 등으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제조만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융합을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 기술로 승화하는 그런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자율주행에 대한 R&D 정책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 없는 차량 그리고 도로교통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 끊김없는 통신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이 되었을 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 규제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 시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그리고 5G 전략, 혁신성장 동력 추진 계획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정책들을 통해서 R&D를 장려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전기 자율주행차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차에 수소차 플러스 자율주행차를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R&D 핵심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제조를 잘하고 안전한 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ICT 기술을 융합을 해서 보다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ICT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는 한층 더 이제 분산 협력을 어떻게 해서 인지를 더 고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융합을 해서 좀 더 돌발이나 알려지지 않은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지형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개방형 플랫폼을 확산 보급하는 것을 그런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 기반으로 했던 것을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등의 이제 도로 인프라의 컴퓨팅 기능과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버라는 대규모 대용량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와 연계돼서 차량과 엣지와 클라우드가 다 같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쟁력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투자나 연구했던 기간은 짧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인력 그리고 인프라, 연구 환경,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장기적으로 몰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금이 제일 투자하기에 굉장히 미국이 주춤하거나 이런 시기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코로나 방역을 성공을 했듯이 지금 연구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저희 연구팀이 생각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이런 한계와 극복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뿐만 아니라 신호등, 가로등에 있는 엣지 컴퓨팅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을 해서 차량의 한계를 뛰어넘자라는 부분으로 엣지 클라우드 연결형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기술의 융합 그리고 그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팀들과 협업하는 부분을 가장 그 한계 극복의 첫 번째 이슈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위에는 보시면은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우리나라는 각 연구팀이 한 대에서 10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대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계속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KCT라는 모의 도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차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 고도화나 오류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이동체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만들어진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해서 이것이 다양한 보다 더 집중적인 기술만 부과하면 자율주행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에 좀 더 많은 기반 R&D가 이루어지는 것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AI 도입입니다. 이 AI 도입은 아시겠지만 초보 운전자가 숙련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주행도 해보고 운전도 해보듯이 컴퓨터도 대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이렇게 다양한 도시, 다양한 교통 문화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주행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지능을 개발해야 자율주행이 보다 더 확실히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행히 지금 데이터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이 AI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보한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연구팀이 다양한 이제 산학연이 공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다행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운전자의 눈은 카메라가 대신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에 지금 장착된 GPS 기술이나 다양한 카메라, 라이다 기술이 있는데 이 센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운전자의 운전을 할 때 중요한 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카메라 센서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애트리의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남은 퀴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오래된 영화 전격 제트작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내가 있는 지점에 태우러 오는 차가 있다. O, X 문제입니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다면 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2%입니다. 예, 와,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예, 제가 동영상을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커피 쿠폰을 받으실 분, 예, 마름모님과 순대랑 간만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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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퀴즈 하나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하나 보여주시죠. 하고 가겠습니다. 예, 운전자의 눈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센서는 무엇일까요? GPS, 액추에이터, 카메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운전자 눈입니다. 네. 와, 예, 굉장히 높은 카메라. 예, 정답이죠? 예, 정답입니다. 예, 굉장히 잘 맞춰주시고요. 네, 또 땡기지 러브 구름이 님께 커피 쿠폰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퀴즈는 다 했지만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트리는 그러면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어디까지 개발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8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짧게 동영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지, 좀 전에 카메라, 운전자의 눈을 대신하는 그런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인지하고 어떻게 AI를 적용을 해서 그 인지된 거를 학습을 한 다음에 다양한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없는 도로죠. 여기도 학습을 하면 저렇게 녹색 부분은 주행이 가능한 구간이고 노란색 이상한 부분은 주행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행이 가능한 공간과 주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차량 주변의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 건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건지 경로를 예측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비디오 클립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정확도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오른쪽의 차량이 내 앞에 끼어들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내가 내 뒤에 오는 차량이
내가 왼쪽으로 끼어들 때 비켜줄 건지 안 비켜줄 건지 이런 주행 의도를 예측하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야간에도 다양하게 차량이 이제 자동차 등 그러니까 도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보시면 차선도 봐야죠. 앞에 장애물도 봐야죠. 신호등도 봐야죠.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학습하는 그런 기능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더 복잡한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도 쓰고 라이다도 써서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할 게 많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면 컴퓨터가 너무 부지런히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용 PC를 쓰지만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까지 가려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의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센서가 하나 붙을 때마다 지금 더 컴퓨팅 리소스,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돌리기 위해서 알고리즘도 경량화,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는 최대한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나는 어디,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도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GPS 장비라는 것을 쓰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그런 기술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야말로 굉장히 많은 수시 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학습에서도 쉬우면서도 빠르게 필요하고 양도 많이 필요한 것이 저 신호등 데이터예요. 최근에는 40km라는 그 최고속도 교통 표지판도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버스 전용 아니면 자전거 전용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특이한 교통 신호등이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40이라는 그런 교통 표지판도 굉장히 인식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항상 always on my mind,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가 오늘 저희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저거 이상해, 저거 데이터 필요해,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호등 인식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자신 있게 AI 기술을 좀 특이하게 더 하고 있는 기술은 후미등 인식입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라이트, 레프트, 정지 이런 비상정지 등의 후미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후미등 물론 이 학습된 데이터에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데이터 번호판을 지웁니다. 지금 번호판이 나오신 분들은 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후미등을 인식하는 경우는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내가 과연 회피해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미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장애물과 주행이 가능한 구간 등등을 이제는 도로에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엮어서 보시면 후미등, 신호등, 이동객체, 움직이는 이동객체 등등을 이용을 해서 위치와 도로 경계를 인식을 하고요. 그런 다양하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속도를 내가 맞춰서 가야 될지 정지했다가 가야 될지 회피를 해야 될지 차선을 변경해야 될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예측하는 기능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만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라이다 센서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도로를 실시간으로 이제 3차원으로 복원하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저희 연구팀이 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으로 고가의 GPS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영상 기반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인지 예측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 부분에서도 AI를 다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위험도가 낮은지, 사고 위험도가 낮은지를 판단해서 그 위험도가 낮은 부분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엔드-투-엔드 러닝이라는 많은 최신의 AI 기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저희 연구원 중에 이런 차선 변경 위험도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엔드-투-엔드라는 최신의 AI 기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야간 또는 우천 그런 악천후 기후 현상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 지능을 높일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기를 야간에 굉장히 주차가 불법 주차, 주거단지나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면도로 주차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면도로 주차까지 되어 있는 그런 야간 도로를 어떻게 인식을 해서 비껴갈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두 장에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 투자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아이오닉,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AI 테스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요. 이 기본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차를 기반으로 이런 대용량 디스플레이, 영화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용량이 큰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다운받는 것, 이런 AI 실감 가이드 등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저희가 저희 원내에 오시면 원내를 걸어서 움직일 필요 없이 저희 자율주행 셔틀을 탑승을 하시고 여기저기 음성으로 동 이름만 가지고자 하시는 목적지 동 이름만 호출을 명령을 하시면 그 동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운전석이 없는 그런 예쁘게 생긴 셔틀입니다. 본 차량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 원내에서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방문자나 연구자들이 이런 자율주행차를 탑승하고 체험하고 또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기술 개발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기술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은 보다 더 전력 문제,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딩이나 반도체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런 국내 기술들, 혁신 선도 기술들을 우리 애트리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들을 다 거버넌스로 묶어서 저희가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전력의 고성능 AI 칩, 그리고 AI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핵심 컴퓨팅 인프라, 마지막으로 5G 통신 인프라까지 저희가 굉장히 큰 기술의 거버넌스를 통합을 해서 이 개방형 플랫폼, 자율이동체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만든 다음 보다 더 연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함으로써 산업이 혁신을 하고 지역이 혁신을 해서 이런 같이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안전 철학이 반영이 된 그런 R&D 생태계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경찰청이나 경비업체 또는 지자체, 운수업체, 대학교, 공항, 산업단지 등등의 어떤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산업도 부흥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더도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저희 연구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네. 같이 쓰시죠. 네. 네. 혹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네, 조금 더 앞으로 나올까요? 네. 아, 네. 네, 170명 네, 이 접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뜨겁게 연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온라인으로 올라온 그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평상시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분 우리 운영진들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참여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메시지 창에 올라오는 거 네. 보니까 네, 같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없는 그 핸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살짝 무섭네요. 하고 우리 이경희님, 우리 저기 벽돌현장 이사님이시죠? 네, 그런 메시지도 올려주셨고요. 자율주행차가 빨리 도입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많이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 먹가시님은 가정 돌보미 로봇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자율주행 차량하고 가정 돌보미 로봇하고 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뭐 AI와 로봇 뭐 연결된 부분도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예. 네. 저희 그 연구본부에서 이제 지능 로보틱스라는 본부에서 어차피 그라운드 비클은 자율주행 차고 그리고 실내에서 가사 도우미처럼 이렇게 가사 돌보미 로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실내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로봇 그리고 약 먹을 시간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 오히려 이제 또 애완견을 돌봐주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교육이나 이런 그런 로봇도 많이 있는데 예 아마 가정 돌보미 로봇이 나온다면 굉장히 주부나 육아하시는 아빠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에서도 로봇 부분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런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 등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봇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노화가 이제 많이 네. 진행이 따라서 노령 인구들이 이제 많이 증가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네, 또 가정 맞습니다. 돌봄이 네. 그런 측면에서도 네네. 있는 걸 예. 봤는데.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고령자의 행동을 분석을 해서 정말 그러면 어떤 쓰러짐이나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로봇이 보고 있다가 그 119에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인의 그런 행동을 인식하려고 학습 데이터를 많이 국내 유일하게 굉장히 대규모를 축적을 하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기 그 앞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그 핸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살짝 무섭네요. 그랬는데 유진님께서는 그럼 핸들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의견에는 어떻게 네, 말씀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4단계 이상 되면은 운전자가 핸들로 차량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셨던 그 셔틀 타입의 그렇죠. 차량은 핸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리모컨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오퍼레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이 AI 그 주행 시스템을 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 핸들이 보이는 거지. 그렇습니다. 결국 네.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네. 없어지면 공간도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5단계로 가면 없어지겠죠. 네네. 네. 그러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이크 드시고. 유사시에 네. 수동 모드로 사람이 만약 고장이 났다 했을 때 수동 모드로는 그렇군요. 안 되겠네요. 네. 핸들이 없으면. 그렇죠. 고장이 네. 나면 안 되겠죠. 네. 예, 고장이 안 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차량을 교통 체증 없이 빨리 갓길로 이동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진짜 갈 길이 멉니다. 네, 너무나 많은 연구 테마가 아직도
많군요. 예, 숨어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한번 하시죠. 네. 네. 이게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 쓰일 때 굉장히 큰 기능을 발휘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개인 자동차를 주행차로 하는 것도 멋있지만 네. 그런 공공성 부분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야, 이 자율주행차는 어떤 데에 쓰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 아.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아직은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아마 같이 같은 공간에서 쉐어하거나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운전이 힘들 때 그 차량을 호출해서 쓰는 로보택시가 가장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빠르게 상용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또는 셔틀 일정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리고 멀리 고속도로를 탈 이유는 없지만 그런 제한된 스마트 시티 같은 공간에서 이 셔틀을 같이 쉐어하는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온디맨드로 불러서 쓰고 다른 사람이 또 같이 이용하는 오너십보다는 그래서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서비스가 먼저 상용화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 목적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같이 쉐어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단지 안에서 또 연구단지와 그 시내를 계속 연결시켜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 시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단지 저희 연구원을 주변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테스트 하시는 차가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우리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온라인 올라왔어요. 우리 초록 아이디를 쓰신 분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주행 중 사고가 나면 혹시 보험이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희가 자율주행차가 두 종류일 텐데 지금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능을 일부 탑재한 차는 이제 제조사가 무는 그런 차가 있고요. 그런 상용이 아니고 저희처럼 연구하는 자율주행 차량조차도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보험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그 법과 규정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두 종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로 제조사가 팔고 있는 차는 지금 모든 분들이 차를 사면 드는 보험에 적용을 받는 거고 저희 같이 연구용으로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차량조차도 보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배아로님께서는 질문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셨어요. 물체 인식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단계별 표준은 어디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사님도 국제회의에 참여하시는지요? 네. 저희 수준이 너무 이렇게 높아요. 수준이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물체 인식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단계별 표준은 후에 물으신 단계별 표준은 미 자동차 공학회 기준을 그냥 따르고 있을 뿐 그게 뭔가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말하기 좋을 때 내 기술은 자율주행 3단계야. 그 기준 3단계의 기준이 미 자동차 공학회라고 하는 SAE라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어라고 이제 지금 보편화되어서 그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인식 알고리즘은 마음만 먹으면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 알고리즘은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보다 더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너무나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한국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물체인식 AI 알고리즘까지도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국제회의에
ISO 204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나 혼자 모아서 나 혼자만 쓰면 안 되고 이 내가 모은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모으면 다른 사람이 모은 것도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모은 것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 표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이터 메시지 규격을 표준 회의에 참석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국제적으로도 아닙니다. 참여를 많이 지금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 이제 원격 화상 회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대서양 시간 표준 시에 맞추다 보니 저희 나라는 항상 그 1시라 네. 굉장히 힘든 1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엔초비님께서 무인 자동차 기술이 완성되면 선박이나 항공기로 분야가 확대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이미 알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선박은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서 그런 해수면 지도를 기반으로 이제 가는 그 네. 부분이 있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PAV라고 하는 Personal Air Vehicle이라고 해서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또 항공 촬영용 등등의 이제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래서 장애물을 회피한다거나 물론 자율주행 차는 직진 아니면 오른쪽 우회전 이렇게 자유도가 높진 않지만 항공은 그 대신에 위아래로 더 자유도가 높긴 해요. 그렇지만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제어, 인식, 판단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선박, 항공, 그라운드 비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이동체 기술, 무인 자동차가 그런 기본적인 기술은 동일하게 무인 이동하는 자율 이동체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예.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자율자동차에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굉장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한국이라는 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서로 협력을 해서 빨리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각 기관마다 협력 체계라든가 어떤 플랫폼 같은 게 갖춰져서 국가적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업체에서는 보다 더 이제 빠르게 상용화하고 부가가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연구가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제 선행 연구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그런 선행 기술에 좀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갭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통과한 그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그 큰 국가 R&D 사업은 그래서 다 같이 상용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미래차 발전 전략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려고 사업도 만들어지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네, 아까 돈 버는 연구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셨는데 그 돈 버는 연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는 그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으신 인사이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부터 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테슬라를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인지 알고 막 산 것도 있대요. 네. 실제로는. 근데 테슬라를 올해 우리나라가 테슬라를 산 총 비용이 5천억이 채 안 됩니다. 비용으로 한 7천대 정도 되는 차를 샀는데 이게 주식은 5조 원을 샀어요. 한국 사람이. 그동안에 주식이 몇 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 이제 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를 제끼고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현대가 20억 달러를 출연해가지고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1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웨이모가 현대가 1위는 아닌 그 앱티브랑 손을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이제 쌍용 자동차가 만약에 국내의 쌍용 자동차가 미국의 웨이모 기술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의 앱티브라는 기술과 손을 잡은 현대자동차하고 한국 내에서 누가 승부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비즈니스 네. 쌍용 자동차 주식을 사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 좀 회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제가 뭐 사실 뭐 연구자라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지금 추세는 그 제조 쪽에서 자동차 OEM이 그 성장하는 추세는 이렇게 스테이션 되고 조금 이제 정책이라고 봐요. 보통 자동차도 지금 현재 잘 안 팔리고 많이 생산이 안 되고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신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더 부과된 이동하는 공간, 시간에 가치가 부과된 걸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의 기능이 부과된 그런 그 시장 규모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조하고 그 ICT 융합의 테크 컴퍼니들이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제조의 침체된 상승 곡선도 굉장히 이렇게 중간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게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서 제조와 ICT 컴퍼니의 그런 융합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게 아직은 아무도 누가 승자인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네. 그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대에 가면 차를 제조하는 제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기술하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기술이 더 결정적인 건지 자동차 제조업이 더 결정적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ICT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데 그렇게 저희도 이제 지금 반도체 인베디드 시스템, 응용 시스템이 협업을 아까 말씀드린 하고는 있지만 이 협업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AI 소프트웨어만 잘한다라고 해서 결코 나 혼자 돈을 버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서로의 언어를 맞춰가는 그 협업하고 그 융합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ICT 융합이 더 많이 먹을 거다, 뭐 파일을 많이 가져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제조업 쪽에서 파일을 크게 가지고 있긴 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은 아니죠. 성장을 덜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ICT 쪽이 제조를 같이 제조까지 다 끌어당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같이 융합이나 협업으로 상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우리 김영렬 죄송합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네. 네, 또 우리 온라인 상에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올라오셨어요. 땡아오 님께서는 지금 자율주행차는 보행자, 탑승자 중 어디를 비중을 두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하신 그 자율주행차의 주체는 지금 그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 자율주행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탑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하는 운영자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보행자 절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절대 우선으로 실제적으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실험자가 사실은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보행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도 뭐 자전거도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굉장히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테스트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테슬라가 사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수를 하지만 그 데이터가 생김으로써 맞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툭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게 랩에서 연구실에서 실내에서 테스트하는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피지라고 하는 테스트 모의 도시가 네. 있습니다. 거기서 또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실도로를 나가는데 이 모의 도시에서라도 테스트를 굉장히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비지한 교통량이 많을 때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차량이 없을 주말 아침 오전에 일찍 나와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초보 운전자가 운전 연습을 하듯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아까 예.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애틀이 바로 앞에서부터 네, 맞습니다. 신성동 그 상거리까지 가는 네, 네. 데가 나왔는데 네. 혹시 최고 많이 나갔던 데가 언제까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10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때, 그리고 기술력을 저희가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 자동차도 언제는 자율주행 기능이 안 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자율주행이 잘 될 것 같으면 오토 모드로 하고 네, 네. 운전을 하듯이 저희가 이제 세종까지 나갈 때 잘 될 때는 운전자가 하고, 그다음에 오토 자율주행 모드로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뭐 함유나 이런 네. 좀 복잡한 도로다, 원형 교차로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가 그거를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세종도 가보고, 사실은 광화문, 청계천, 그리고 연구단지 카이스트를 돌아서 다시 연구단지 사거리를 돌아서 이 4km, 7km. 그러니까 전체 외곽은 4km, 내부 이너 도로까지 다 합치면 7km, 또는 이제 세종을 도입을 하는 그런 네. 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테스트를 초보 운전자가 숙련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운전을 해봐야 되듯이 그렇죠. 네. 자율주행 차도 다양한 경우를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 테스트라는 게 위험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연구자들이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어렸을 동영상 때 보니까는 비포장에서도 그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차선이 있어야지 차선을 인식하고서 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차선이 없어도 그게 인식이 돼서 저희가 도전적입니다. 글쎄 그래서 놀랐어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네, 혹시 근데 가다가 뭐 빗물이 고였다든가 얼음이 얼었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인식되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예, 저희가 그건 인식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구간은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사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웅덩이가 컸는데요.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웅덩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새끼 강아지를 처음에 키울 때 보면 처음에 조금 나가고 오다가 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또 그 행동 반경이 너무 넓어진 것처럼 AI가 결국은 그런 거에서 맞습니다. 학습을 네네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학습을 시켜서 네. 서울도 가고 네, 대전에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맞습니다. 가다가 예. 미국도 가겠죠. 예.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 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그 수준 높은 질문을 해버리니까 그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네, 될까요? 한번 해주시죠. 네. 보통 보면 뭐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 1년 반이 지날 때마다 반도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성능은 2배 이상 올라가고, 이제 알고리즘도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은 처리 양이 1년 반, 3년, 5년 정도 되면 벌써 8배 정도 이렇게 처리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훨씬 더 싸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물리적인 발달하고 또 알고리즘 하면 확실히 또 빨리 올 수도 있는 네, 게 될까요? 바람입니다. 바람인 거죠? 네. 네. 뭐의 저희 법칙인 거죠? 모든 네. 연구자들의 희망입니다. 계산을 많이 하면 결국은 전력을 많이 사용할 텐데 맞습니다. 그럼 연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또는 예, 그 배터리 전기장- 소모량이 네, 배터리 많습니다. 사용이 예,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 어떤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반도체부터 고성능 컴퓨팅을 무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네. 이동하는 체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 전원 공급에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부분이 가장 상용화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아직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탑
컴퓨팅 산업에서도 조차도 AI 반도체도 없을 뿐더러 그런 고성능 컴퓨팅을 가진 기업에서조차도 발열이나 전력 소모량을 충분히 자율주행차가 뭐 24시간 운전자가 기름 떨어지지 않으면 운전하듯이 그렇죠. 주행할 수 있는 컴퓨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력을 저전력으로 쓰고 발열도 적게 나서 하지만 충분한 컴퓨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율주행차에서는 굉장히 서비스하고 상용하고 제품화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또 같이 기술 개발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께서는 한번 미래에 해보고 싶은 분야를 그런 분야도 또 굉장히 네네, 좋은 어떤 맞습니다. 분야인 것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자율주행차는 융합형 기술이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히든 카드로 가져가고 나머지 반도체나 고성능 컴퓨팅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다양한 컴퓨팅 기술에도 전기전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굉장히 최후의 성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 하면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네. 분야고 또 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 아들들이 훨씬 더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 그런 질문도 혹시 받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그렇죠. 하는 그렇긴 하죠.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이제 인식 비전 연구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이제 저는 한 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계 언어랑 같이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자랑이었습니다. 네. 혹시 따님도 혹시 네, 아직 관심이 아직 있는가요? 어리지만 무엇을 알겠습니다. 하든 한 우물만 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수준 높은 질문과 함께 우리 오늘 박사님과 거의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희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K-시크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직접 대면 강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K-시크의 우리 김영렬 대표님께서 이 스튜디오를 또 빌려주셔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분들도 퇴근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희생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장시간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마도 꿈을 먹고 금방 우리 현실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님을 보니까 더욱 그런 믿음이 가고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50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과학마을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 뒤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